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사단장이 부임한 그날 50년간 굳어진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들은 몰랐죠. 진짜 위협은 그녀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지켜온 병사들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계급이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는 걸 증명한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모든 이들의 이야기죠.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제58사단의 아침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새벽 6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죠. 차에서 내린 인물을 본 경비병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윤희 중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사단장이었거든요. 52세의 윤희는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한 군복 차림에서 나오는 위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일렬로 도열해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희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단호하게 답례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참모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저항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관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모장 노상진 준장이 다가왔어요. 40대 후반의 노상진은 이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사단장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참모장님, 우선 부대 시설부터 둘러보고 싶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특히 병사식당 말이에요. 노상진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병사식당 말씀이십니까? 간부식당이 따로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사식당을 먼저 보고 싶어요. 작전과장 이도현 소령이 옆에서 눈을 굴렸죠. 30대 후반의 이도현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역시 여자는 이상한 곳에 신경 쓰는군. 병사식당은 점심시간이 막 끝난 후였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윤희가 들어서자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여군 병사 몇 명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민서 하사의 모습이 특히 윤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서는 25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군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윤희가 다가가자 민서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사님. 식사는 어떠세요? 윤희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맛있습니다. 민서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죠. 하지만 윤희는 그 짧은 대화에서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식단 구성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윤희가 취사계장에게 물었습니다. 부식 조달은 이도현 소령님이 총괄하십니다. 취사계장의 대답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간부식당에서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부대 현황에 관한 것이었는데 분위기는 어색했죠. 특히 이도현 소령은 계속해서 윤희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이 부대는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노상진이 말했어요. 오랜 관례들이 있거든요. 관례라고 하시면요? 윤희가 반문했습니다. 여러 가지죠. 부대 운영 방식이라든지. 노상진의 말이 애매하게 끝났어요. 윤희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분명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민서 하사 같은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야 했죠. 식사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혼자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윤희는 평상복을 입고 부대를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으면 병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선 윤희는 부대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즈음 윤희는 부식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몇 명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도현 소령의 목소리가 가장 컸죠. 이번 달 분량은 얼마나 빠졌어? 이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략 30만 원 어치 정도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도현 소령과 부식 담당 부사관들이 뭔가를 나누어 담고 있었거든요. 명백한 부식 횡령 현장이었죠. 그 순간 윤희의 존재를 눈치챈 이도현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평상복 차림의 윤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여기 왜 왔어요? 이도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신분을 밝힐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하지만 이도현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죠. 아니, 저 여자 좀 치우라고.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거든. 이도현이 부사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부사관들 중 한 명이 윤희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령님, 저분이.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뭐? 이도현이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사단장님인데요.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부식 상자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윤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령님. 아무래도 제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이도현이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괜찮습니다. 다만 부식 관리는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도현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윤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를 나섰죠. 그날 오후 윤희는 참모실로 노상진 준장을 불렀습니다. 참모장님, 부식 관리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상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투명성을 높이고 싶어서요. 병사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잖아요. 노상진은 속으로 이도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뭔가 들킨 게 있을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상진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관사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도현의 태도와 부식 횡령, 그리고 민서 하사의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도현이 자신을 저 여자라고 부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부대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적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윤희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윤희가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병사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특히 여군 병사들은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죠. 어느 화요일 오후 윤희는 민서 하사를 개인적으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민서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사님, 부대 생활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서의 대답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정말로요? 혹시 여군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민서의 눈에서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면담이 끝난 후 윤희는 사단장실에서 혼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사단장님께 화요일 오후 10시 장교 클럽 뒤편을 보세요.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윤희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장교 클럽 뒤편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정확히 10시에 윤희는 장교 클럽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작은 봉투 하나가 벤치 아래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부식 횡령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군들이 당하는 일들을 아셔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사단장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희는 관사로 돌아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부식 횡령 장부, 여군 병사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기록,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간부들의 성희롱 정황이었죠. 특히 민서 하사를 비롯한 여러 여군 병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소령과 몇몇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노상진 준장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나와 있었어요. 윤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자신이 사단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신뢰할 만한 참모 몇 명을 불러 비공식 감찰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서 하사가 병영 내에서 자해를 시도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윤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진단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윤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윤희는 민서의 침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저녁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공식적인 감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윤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도현과 노상진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윤희가 공식 감찰을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점, 이도현 소령과 노상진 준장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사단장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이도현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부식 창고 일도 그렇고 요즘 여군들과 면담도 자주 하고 있어. 노상진이 담배를 깊게 빨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수를 쳐야지. 오히려 저쪽을 공격하는 거야.
노상진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실각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죠. 사단장이 부대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국방부에 신고하는 거야. 노상진이 설명했어요. 여군 편애, 기존 관례 무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위 고발을 일삼는다고 하면 돼. 하지만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되지. 오히려 사단장이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다음 날 윤희는 아침 일찍 사단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국방부 감사실에서 온 긴급 감사 통보였죠. 제58사단장 강윤희 중장에 대한 지휘권 남용 및 부대 기강 해치 의혹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 윤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조사하려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김재호 감사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윤희와 면담을 가졌어요. 사단장님, 부대 내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떤 관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가 반문했습니다. 음식 배급 시스템을 임의로 바꾸려 했다든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간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윤희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곡해되어 보고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도형과 노상진은 착실히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사단장이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어요. 특히 여군 병사들에게는 사단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침묵을 강요했죠. 사흘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부대 기강 해치 및 무분별한 개혁 추진이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윤희는 허탈했어요. 진실을 밝히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윤희는 관사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부대를 떠나야 했어요. 복직될 때까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야 했죠.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이 떠난 후 민서 하사를 비롯한 여군 병사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밤늦게 윤희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윤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몇 명의 참모들 뿐이었어요. 이도형과 노상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윤희가 부대를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는 나날은 고독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윤희는 고향 경주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윤희가 어렸을 때 군인의 꿈을 응원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윤희는 묘석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아버지의 대답 같기도 했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돌아보니 놀랍게도 민서 하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민서 뒤에는 정한을 병장과 몇 명의 여군 병사들이 함께 있었죠. 사단장님,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하사? 어떻게 여기까지?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았어요. 정하늘 병장이 나섰습니다. 27살의 정하늘은 부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여군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도현 소령과 노상진 준장이 사단장님을 모함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녹취록이에요. 정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윤희는 USB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희를 지키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하늘이 이어서 말했어요. 사단장님이 떠나신 후에 더 심해졌어요. 이도현 소령이 완전히 기세를 올렸거든요. 여자들이 설치다가 이런 꼴 났다면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어요. 윤희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병사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의논했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요. 사단장님이 돌아오셔야 해요. 윤희는 USB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미 위험해요. 다른 여군 병사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하고 살 거라면 차라리 싸우고 싶어요. 정하늘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부식 횡령 장부 원본이에요. 이도현 소령이 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하늘의 말에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했어요? 사단장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희를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사단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윤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하늘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자료들로 다시 싸워주세요. 저희가 증인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 안전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싸워달라고요. 윤희는 묘석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딸아,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면 끝까지 해라. 알겠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싸워볼게요.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가득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론에 알린다든지.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다각도로 접근해야겠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윤희는 하나하나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했죠.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네, 사단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병사들이 떠난 후 윤희는 혼자 묘소에 남아 있었어요. USB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윤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병사들이 가져다 준 녹취록을 들어봤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사단장년이 뭘 안다고 설치냐? 이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노상진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편해지지. 녹취록에는 부식 횡령을 은폐하고 여군 병사들을 괴롭히는 계획,
그리고 윤희를 모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즉시 국방부 감사실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인데요. 추가 조사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윤희는 공식 루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먼저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박성민 준장은 신뢰할 만한 친구였어요. 윤희야, 무슨 일이야? 성민이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녹취록도 들려주고 부식 횡령 증거도 보여줬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니야?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동시에 국정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성민은 믿을 만한 기자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조선일보의 이은정 기자였죠. 군 관련 전문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윤희는 은정 기자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은정 기자가 녹취록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해요. 특히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성 분석을 의뢰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증언자들도 필요하고요. 은정 기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녹취록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진짜였습니다. 변조나 편집의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조선일보 이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 사단장, 성차별 고발했다가 모함당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윤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특히 부식 여사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오히려 변화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네티즌들은 부식 여사가 진짜 영웅이었네. 이런 분이 진짜 군인이지 같은 댓글을 달았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공식 입장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죠.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했어요. 국방부 장관님, 최초의 여군 3스타 사단장이 성차별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명백한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말이에요. 질의가 계속되면서 국방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흘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윤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윤희 중장님,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직 처분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죠. 국방부의 재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조사팀은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죠. 조사팀이 제58사단에 도착하자 이도현 소령과 노상진 준장의 표정은 사뭇 달랐어요. 이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특히 녹취록이 공개된 후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정한을 병장이 조사팀과의 면담에서 용기를 냈어요. 이도현 소령은 지속적으로 여군 병사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군들끼리만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외모 품평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한다든지 특히 민서 하사는 거부했다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조사팀은 민서 하사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민서는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도현 소령은 제가 거부할 때마다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부식 배급을 줄인다든지 휴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럼 부식 횡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나요? 네, 매달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간부들끼리 술자리를 가졌죠. 조사팀은 부식 창고도 전수조사했어요. 장부를 대조해보니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윤희는 서울에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 기자가 연락해서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적 관심이 정말 높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강윤희 중장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강윤희 지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조사 일주일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노상진 준장이 조사팀에 자수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노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도현 소령과 함께 부식을 횡령했고 여군 병사들에 대한 차별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강윤희 중장님을 모함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자수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제 딸이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노상진의 자수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도현 소령은 구속 수사 대상이 되었고 관련된 다른 간부들도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죠. 며칠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윤희 중장에 대한 모든 처분을 즉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제58사단장으로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또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희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군내 인권센터 설치,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차별 척결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윤희는 집에서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한을 병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사단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희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한 달 후 윤희는 다시 제58사단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영했거든요. 사단장님, 돌아오셨군요. 정한을 병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늘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윤희도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민서 하사도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예전의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군인다운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윤희가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병사들이 준비한 환영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죠. 사단장님께 저희는 사단장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사단장님처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어요. 계급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참모장으로 부임한 김정수 준장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투명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지휘관이었죠. 사단장님, 부대 혁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가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먼저 유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대 내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었고 전문 상담사도 배치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대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녀 병사들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윤희는 훈련장을 시찰했습니다. 남녀 병사들이 함께 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죠. 사단장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정하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하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 장교가 되려고 해요. 정말요? 네, 사단장님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도 사단장님처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윤희는 정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응원할게요. 한편 민서는 중사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여군 병사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민서가 후배 여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몇 달 후 윤희는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주제는 계급의 의미였죠. 여러분,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희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지휘권이요, 권위요, 책임이요 등등. 맞아요. 계급은 책임입니다.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높은 계급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 부하들을 보호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죠. 교육이 끝난 후 한 병사가 질문했어요. 사단장님,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죠.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1년 후 제58사단은 모범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과 인권보장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 윤희는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병영벽에는 예전의 낙서 대신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계급은 책임이다. 그 문구를 보며 윤희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단 전체가 도열해서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 이 부대는 계급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진정한 군대가 되었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옳은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윤희의 마지막 인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죠. 계급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